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와 법 11강 수업입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지치고 힘들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네, 우리는 5단원에서 사회생활과 법 공부했고요. 6단원에서 국제관계와 한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제관계와 국제법 공부했는데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 바로 국제법이죠. 국제법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국제법의 효력에 관한 헌법 조항을 보면 헌법 제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의 의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국제법은 분쟁 해결의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권이나 환경 문제 해결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국제법은 공동의 행위 기준을 세우고 여러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 서로 다른 법과 문화를 지닌 행위 주체들의 공통 규범으로서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 배웠었죠.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법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의 법원 중에 우리 세 가지를 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약, 그 다음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이었죠. 자, 조약은 뭐예요? 국가 간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가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을 말하는 거죠. 주로 문서 형식의 합의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일반적으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이 조약은 당사국이 둘인 경우에 양자조약, 당사국이 셋 이상인 경우 다자조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는 한중 어업 협정 또는 교토 의정서 등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죠. 이 조약은 협정, 헌장, 협약, 의정서, 규정, 규약 등으로도 불리워지고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죠. 헌법 제73조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약이 체결이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비준 그리고 비준 동의 그리고 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조약이 이제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준 동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또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또 우호 통상 항해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이러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그러니까 조약은 체결은 누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체결을 하면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비준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건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비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준은 누가? 대통령이 하는 거죠. 비준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자, 비준에 동의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회가 되는 거다. 그걸 잘 여러분이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법의 법원,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에 이제 조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복습을 해봤고, 국제관습법은 뭐죠?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규범. 이것은 조약과는 달리 문서화된 법이 아니죠. 조약은 명시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서의 형식이죠. 그런데 국제관습법은 문서화된 법이 아니다.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이도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라는 의의가 있었죠. 예를 들면 국제관습법에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라든지 외교관 특권과 면제 부분, 그리고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러한 것들이 국제관습법의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의 준거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의 사례는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죠. 이 밖에도 판례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이 국제법적 판단에 보조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국제법이 성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문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 문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계화 이야기했었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를 이루는 국가들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다양한 국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국제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국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핵무기의 확산 문제. 이것이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또 국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는 몇몇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다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국제 문제 뭐가 있을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보장, 즉 안보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죠. 어느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늘리면 이웃나라들 역시 위협을 느껴서 군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상대국으로 하여금 군비를 늘리게 하는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한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안보의 위협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냉전 시기에 미국과 구소련이 벌인 군비 경쟁이 이러한 안보 딜레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벌이는 군비 경쟁. 양 국가 모두 안보적으로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는 안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어떤 국가가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국가들의 두려움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군비를 증강합니다. 군비를 증강하는 국가들은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얻게 되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에는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군비를 증강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결국 애초보다 훨씬 강화된 군비 증강과 계속된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안보 딜레마의 의미입니다. 애초에 방어적 입장에서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방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낳아서 결국 더욱 심한 안보 불안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나 인종, 자원 등을 이유로 국지적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테러 조직 역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뭐죠?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 이를 테러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세계 평화를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의 대표적인 양상 몇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경제 문제죠. 세계화에 따라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는 도움을 주었죠. 한편으로는 근데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 도태가 되면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 그리고 충분한 자본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선진국,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상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이 사이의 빈부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기아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경제성장이 앞선 북반구와 뒤처진 남반구, 지구상에서 위쪽과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데요. 여기서 생기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통틀어서 우리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남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 말하는 남북 문제라는 건 경제 성장이 앞서 있는, 그러니까 북반구 있죠. 부유한 국가들하고 가난한 국가들이 많은 남반구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제 문제의 양상 중에 남북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국제 문제 중에 경제 문제를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이 되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구상의 공유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 오염은 심각해지죠. 자, 국제사회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산성비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개별 국가들이 지구의 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과서 180페이지 밑에 탐구활동의 내용을 보면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이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국을 포함해서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는데 2017년에 미국은 이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사실 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정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20년 이후에 적용할 새로운 기후 협약이죠. 이것은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아까 195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이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파리협정 파기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주장은 사기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미국 규제가 중국이나 인도 등에 비해서 너무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2017년 6월 1일에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협약은 3년간 탈퇴를 금지하고 있어서 2019년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월 4일에 이 협약 탈퇴를 통보했고요.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0년 11월 4일, 얼마 안 됐죠, 지난 지가. 이때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하게 된 겁니다. 서명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탈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정에 복귀할 거라고 공언했으니까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국제 문제인데, 그렇죠? 당연히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국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인권 문제. 모든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는데 누구도 인권을 박탈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는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일부 지역의 여성과 아동,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도는 난민,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몇몇 국가의 시민, 모두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 줌 수업에서 그 홀로코스트 얘기하면서 인권과 인도적 개입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토론하는 시간이 좀 있다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온클에서는 여기까지만 아쉽게도 이야기하고 인권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제문제와 국제기구에서 두 번째 내용,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까요? 국제연합의 역할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밑에 학습 요소 보면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 볼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 국제연합이겠죠. 국제연합, 그리고 국제연합의 기구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 전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행위 주체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 고유한 영토, 국민, 주권을 요소로 하는 정치 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전형적인 행위 주체는 바로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 행위체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 또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이 있죠. 자, 그 외에도 국가 내부 행위 주체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수민족이나 각종 사회 세력 등을 일컫는 말이고요. 또 개인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강대국의 국가 원수 또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이러한 개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러한 개인으로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인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정부 간 국제기구를 보면 수업 시작 1분전입니다. 예를 들면 UN 같은 것들, WTO, EU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 기구는 우리 NGO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국제기구라는 건 조약에 따라서 설립된 다수의 정부 간 조직체입니다. 국제기구는 독립된 국제법 인격을 가지고 설립 조약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하죠. 보통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을 통해서 창설을 하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임무를 부여한 상설 결합체입니다.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의 합의와 조약에 기초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그 생성과 기능은 조약에 따라 규율되고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정부 간 기구를 말하기 때문에 비정부 기구인 NGO와는 구별됩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 NGO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서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국제 비정부 기구는 개별 조약에 의해서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20세기 이후의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했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 저개발국 지원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를테면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그린피스 등이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다시 국제기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제기구는 19세기에 들어와서 국제하천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시작했고, 특히 19세기 후반에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국제행정연합으로서 나타났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평화의 유지, 또 전쟁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생겨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그 임무로 하는 조직이 나타났죠. 이와 같은 국제 평화 기구는 물론이고 많은 분야의 전문적 국제기구도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민간을 회원으로 하는 또는 시민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비정부 기구에는 또 국제 앰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지리적인 범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연합, 또 국제무역기구 WTO가 있고,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EU, 유럽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는 뭐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적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구들도 있죠. 세계무역기구나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경우 전문적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다. 국제기구는 교과서 182쪽을 보면 국제사회 협력체제를 관리하고 여러 국가를 중재하는 주체로서 회원국 간의 협약과 승인을 통해 설립이 된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유지,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 지구 환경의 보전, 인권 보호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건 사실 국제연합이고, 국제연합 내의 구성, 즉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여기 뒤에서 배우게 될 국제사법재판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UN, 국제연합, 이것은 국제연맹을 대신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질서를 담당할 국제체제 구상 속에서 탄생하게 됐죠. 전쟁 중반까지는 전후 국제 질서를 범세계주의에 입각한 국제기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의에 입각한 여러 개의 지역기구에 나누어 맡길 것인가에 관해서 연합국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기구 중심의 질서는 지역 간 대립과 경쟁을 유발할 염려가 있고, 미국 여론을 다시 고립주의로 복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범세계적인 기구의 창설이 선택된 겁니다.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UN이 설립이 됐고, UN은 다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첫째, 과거 국제연맹이 유럽 중심의 기구였다면 UN은 처음부터 미소 양국의 적극적 참여로 범세계적 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의 주요 기관과 여러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거의 모든 방면의 국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만장일치제를 채택했던 국제연맹과 달리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넷째, 안전보장이사회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고, 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이 부여됩니다. 자,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UN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이 둘을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UN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은 평등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평등하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총회의 결의는 헌장 제18조 제2항에 예시된 중요 문제에 대하여는 출석하고 표결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타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현실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자, 안보리는 UN의 주요 기관인데 몇 개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며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입니다. 자, 아까는 뭐랬죠? 총회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했죠. 안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입니다. 자, 상임이사국은 미, 영, 프, 중, 러.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은 지역별로 아시아 3개, 아프리카 3개, 서유럽하고 기타 5개, 중남미 2, 동유럽 2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3, 3, 5, 2, 2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개가 되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15개죠. 그죠?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이렇게 할당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3, 3, 5, 2, 2 그러면 더하면 15개가 되죠. 상임 이사국은 미영프 중러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나머지 10개국이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서유럽과 기타 2개,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 국가만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교대로 선출이 되는 거죠. 관례상 아랍 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교대로 항상 한 석이 선출됩니다. 자,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15개 이사국 중에 5개가 상임 이사국, 10개가 비상임 이사국이다. 그리고 5개는 이제 거부권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부권은. 자, 안보리의 결정은요.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상 이사국의 찬성으로 성립을 합니다. 자, 상임 이사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거부권.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으로서 우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총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제사회의 합의된 규범으로서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 경제 제재나 군사적 개입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경제 제재나 군사적 개입 등과 같이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총 15개국이고 이 중 상임이사국은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라고 했고요. 비상임이사국은 10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거부권이라는 건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의 상임이사국이 실질적 문제 표결에 있어서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제연합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 제27조 2항에 따르면 이 이사회에 있어서는 절차 사항은 구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진다. 자, 15개국 중에 3분의 2 하게 되면 그게 9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까 우리 국제연합 헌장 제27조 2항에서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절차 사항에 관해서는 거부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밖에 실질 사항,
실질사항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사항은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사항의 경우에는 이 5개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결정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거부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국제연합의 성립 당시부터 사실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죠. 거부권을 주게 된 이유는 이제 국제 문제 처리에는 대국의 일치가 중요하다. 큰 나라들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승인한 결과이지만 그 후에 러시아가 자주 거부권 행사를 해서 결정을 성립할 수 없게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거부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실 강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또 강경하게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제도의 법적 해결은 정치적 현실의 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를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총회는 회원국이 평등하게 참여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은 거죠.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건, 그쵸? 그래서 힘의 논리가 여기는 작용하고 있다. 안보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줌 수업할 때 184페이지의 탐구활동 내용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184페이지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 창설된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구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국적이 서로 달라야 한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때 국제기구나 개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에 상대국이 응하여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재판이 개시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탐구활동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중간에 1950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했으니까 재판이 열린 것이죠. 응했기 때문에, 그쵸? 자, 멘키에와 에크레오 섬의 영유권 분쟁은 어디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였다. 결국은 영국의 영토라고 판결하였다라는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라고 했죠. 기본적인 기능은 자신에게 넘겨진 사건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 대부분의 국제 문제는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오직 국제법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판사로 구성이 되죠. 임기 9년에 15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자, 선출 시에는 2명 이상이 동일한 국가 출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두 국적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재판관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 체계를 대표하도록 안배됩니다. 결국에 대륙별 인원 할당으로 표현되죠.
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2명, 동유럽 2명, 서유럽과 기타 5명. 현재는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항상 자국 출신 판사를 배출합니다. 근데 분쟁 당사국으로서는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 있죠. 이에 대한 이제 보완책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는 사건의 당사국은 판사 1명을 지명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국이 그러한 판사를 임명을 하면 재판부는 최대 17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쟁 당사국 일방이 제소했을 때 상대방이 응하여야만 재판이 열린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규정 당사국에 대해서 강제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별도의 수락을 받아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 사전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데 불안을 느끼는 국가들이 많고 또 사법적 해결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이거나 혹은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도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죠. 맹키의 섬과 에크레오 섬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184페이지 탐구활동.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러분이 좀 스스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영국과 프랑스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고 영국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지 보자 그랬죠.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맹키에와 에크레오 섬들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근래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직접적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영국 측 주장의 근거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해서 영국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국제연합은 국제평화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가지고 있죠. 안전보장이사회 우리 앞에서 봤지만 국제평화보다는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거부권 얘기했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중요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안건은 현실적으로 의결되기 어렵죠. 국제연합의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국의 경제력에 따라서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과서 185페이지에 보면 국제연합 예산 분담률 나와 있죠. 미국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독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강대국이 대부분의 분담금을 내는 반면에 일부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실적은 저조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책을 결정할 때 분담금을 많이 내는 그런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국제사법재판소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가 재판 청구를 해도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재판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도 재판 당사국이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지금 없다는 거. 그게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죠? 185쪽에 사례를 더하다 보면은 일본의 그 계속된 고래잡이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어요. 국제사회가. 그죠? 그런데 일본이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고래잡이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쵸?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난에도 연구조사 목적을 앞세워서 남극해 고래잡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렇게 따르지 않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안, 이게 무엇일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도록 국제법을 개정하는 방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통해서 당사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